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망고의 명장 전봉준 장군과 1894년 한 해 동안 우리 역사의 가장 중요한 동학 농민혁명 이 전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고로 어떤 한 국가가 형성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사회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는 그 충과 효를 매우 중요하게 그 생각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그 수신, 제가, 치국, 평천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 말은 아마 여러분 다 알다시피 요즘 말로 우리가 풀어내면 수신, 내 인성을 제대로 이제 그 가꾸고 난 다음에 제가, 집을 이제 건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치국, 나라를 다스리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천하를 평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치국이죠. 그죠? 이 제가와 치국은 여러분 다 잘 알다시피 이제 충과 효와 이제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충과 효라는 것은 뭐 다 알다시피 군신 관계, 즉 이 나라의 관계죠. 그리고 이 친자 관계, 이 가족의 관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효하면 충하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옛날에 효령제도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 뭐냐면은 집안에서 아주 효가 지극한 사람을 나라에 이제 첨가한다는 거죠. 이 효에서 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동학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동학이라는 게 1860년에 창도가 됐고 우리가 최수훈 선생에 의해서 창도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지나지 않아 가지고 최수훈 선생이 사망하게 됩니다. 처형을 당하게 됐죠. 그리고 제2대 해월 최시영 선생은 이제 수훈 선생의 어떤 죽음에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고자 우리가 교주 신원운동이라는 것을 펼치게 됩니다. 1892년경부터 이제 우리가 뭐 삼례라든가 공주, 보훈,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이 전봉준 장군이 나타나는 이 원평 집회 이런 것들을 쭉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1893년에 들어서면서는 아마 서울 광화문 앞에서 복합상소라는 것을 올리게 됩니다. 동학교도들이 뭐 사흘 밤낮을 이제 곡을 하게 되죠. 수훈 선생의 억울함을 이제 풀어주고 신앙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노력들에서 해월 최시영 선생은 당시에 이제 뭐 손천민, 손병희 선생, 김영국 선생 이러한 우리가 흔히 삼암이라고 불립니다. 이 삼암에 대해서 삼암에게 이제 동학 교도들에게 내려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될 실천 사항의 제일 첫 번째를 제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생삼사일이라는 저런 구절을 이제 내려줍니다. 이게 동학의 가장 큰 가르침으로 돼 있죠. 자, 생삼사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끝없는 하늘과 땅에서 옛날과 현재에 걸쳐 변하지 않는 큰 법도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생삼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나가 형성된 나를 낳고 나를 가르치고 나를 기르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는 하나와 같이 이제 우리가 모시라 하는 이야기죠. 나를 낳는다는 것은 이제 어버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를 가르치는 것은 스승이 되고, 그 다음에 나를 기르는 것은 당시에는 이제 임금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임금이 아니면은 나를 먹일 수가 없고, 스승이 아니면은 나를 가르칠 수가 없으며, 아버지가 아니면은 나를 낳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이것을 한자로 군사부라고 하죠. 이 동학의 큰 가르침은 바로 군사부를 하나와 같이 일체로 받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수훈 선생을 회원시키는 그런 자리에서 최시영 선생은 이제 많은 동학교도들에게 이야기를 내리고 있습니다. 해월이 각 포, 당시에 우리가 동학의 지역적인 조직들을 우리가 포라고 하죠. 포의 장들을 이제 우리가 접주라고 하고 있고요. 예, 우리가 흔히 전봉준 장군도 우리가 접주로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생삼사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말했던 서울 광화문 앞에 1894년에 이 복합 장소겠죠. 여기에서 아까 동학교도들은 수은 최재우 선생의 그 신원을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사흘 밤낮을 이제 그 곡을 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동학농민혁명의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을 우리가 한번 이제 먼저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자, 이 목적은 요게 이제 그 백산경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백산이라는 것은 동학농민혁명의 이 전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그 지역이죠. 산이죠. 이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우리가 의로 걸기한 것은 그 본의가 결코 다른 데 있지 않고 창생을 도탄에서 건지고 나라를 반석 위에다가 두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죠. 첫 구절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목적이 어느 정도 이제 드러나 있죠. 이건 뭐냐면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창생을 도탄에서 건지겠다. 우리가 흔히 뭐 광재, 창생 이런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나라를 반석 위에다 두려고 하는 것이다. 보국 안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안으로는 악질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구축하려고 한다. 양반과 부자들 앞에서 고통받는 민중들과 방백과 고을런 밑에서 굴욕을 받는 아전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자들이다.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이 시각에 일어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은 후회하여도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저 뒤에는 우리가 또 이제 구호로 이야기한다면은 이제 제폭구민 해서 이제 이 그 동학혁명의 목적이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 뭐 제폭구민, 보국안민, 그 다음에 이제 뭐 광재창생 요 정도로 우리가 이제 그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백산에서 이 농민군이 4가지 행동 강령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동학혁명이 어떤 목적을 띠고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첫째는 뭐냐면은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가축도 죽이지 말라. 이 생명을 아주 그 존귀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충과 효를 다해서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케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그 다 알다시피 우리가 동학농민혁명의 목적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죠, 그죠? 충효 쌍전, 제세안민. 충효, 이제 충과 효를 완전히 이제 그 다 드러내고 다 해서 이제 제세안민, 이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케하자 하는 내용이죠. 셋째는 이제 외놈을 몰아내고 나라를 깨끗이 하라. 자, 여기서 벌써부터 이 일본에 대한 이제 그 문제가 나오고 있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19세기 후반, 그 다음에 20세기 초에 들어서까지 우리 그 한국과 일본과의 그 이 열강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군사를 몰아서 서울로 쳐 들어가서 권세 있는 자들을 모두 박멸한다. 해서 저 뒤에 한자 보면 권귀라고 합니다. 권세 있는 자들. 당시에 이제 이 동학혁명의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처음부터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서울로 들어가자는 거죠, 그죠? 결국은 나중에 그 동학농민혁명은 전주선까지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공주로 넘어가다가 거기서 이제 그 막힌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서울로 들어가서 이 권귀들 참 이 뭐 탐관오리와 이 그 조선조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무리들을 전부 다 이제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처음부터 드러내고 있었죠.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떤 그 운동이 벌어질 때 가장 그 운동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각종 구호들, 깃발들, 그죠? 뭐 발표문들, 성명서들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때 그 황토연 전적 기념비, 황토연에 이제 그런 그 기념 건물들이랑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은 보국 안민, 제폭 구민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나라를 잘 다스려 가지고 백성들을 편케하자는. 그리고 이제 이 폭정, 아주 이런 폭력적인 이런 그 탐관오리들을 좀 제거해 가지고 백성을 구원하자는 그런 그 구호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동학농민혁명의 어떤 그 목적을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또 하나 우리가 그 동학농민혁명을
봐 나가기 위해서는 이 동학과의 만남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봉준 장군은 하나의 그 접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후에는 과연 이 동학농민혁명, 이 전봉준 장군과 이 동학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왈가왈부하는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해서 동학이 언제부터 관계했느냐 이런 물음을 던지죠. 그러니까 이제 전봉준 장군은 이야기합니다. 3년 전부터 관계를 했습니다. 어떤 것에 감동해서 동학에 들어갔느냐 하니까 이제 보국안민이라는 동학당의 주위에 감동하고 있던 바 동학인 김치도라는 자가 나에게 동학의 문건을 보여준 적이 있다. 그 중에는 경천수심이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런 거에 이제 감동을 해서 이 동학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시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거는 꼭 그 동학당에 한한 것이 아니다. 뭔가 달리 너의 입당을 재촉한 이유가 있지 않는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뒤에 가면 이제 결당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경천수심이라는 주의에서 생각할 때는 정심 외에 협동일체의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결당하는 것이 중요함을 본다. 이 결당은 이제 우리가 흔히 뜻을 같지 않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도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동학의 입도를 이제 했다는 거죠.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3년 전에라는 것은 1895년이니까 3년 전으로 돌리면 한 1892년에 그 전봉준 장군은 동학에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유는 분명히 이야기가 뭐냐면은 보국안민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경천수심, 정심이라는 건 마음을 바르게 잡는다는 거죠. 이러한 그 경천수심, 정심 이러한 것들의 매력이 이끌려가지고 동학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그거는 뭐 다 있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물음에 대해 가지고 그 전봉준 장군은 결당이라고 했습니다. 결당의 유용성, 뜻을 갖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같이 무리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좋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당시에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 김구 선생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구 선생의 그 백범일제도 나와 있는 이야기지만은 1892년은 임진년이었다는 겁니다. 임진년은 뭐 분명히 어떤 생각을 떠오르게 하죠. 이거는 과거에 그 임진왜란의 기억이 떠오른 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임진난과 같은 병화가 일어나 조선 왕조가 멸망한다는 첨언이 나도는 등 사회가 매우 불안한 시기였다는 겁니다. 1890년대 들어와서 이 조선 사회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떤 불안한 그러한 그 모습을 띠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이렇게 그 동학과의 만남을 그 전봉준 공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죠. 이 그 동학이 갖고 있는 어떤 다른 요소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동학이 갖고 있는 유인력, 동학이 갖고 있는 그 유인력에서는 이 두 가지로 제가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는 뭐냐면은 동학은 그 인간 평등을 이제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뭐 다 알다시피 뭐 사람은 곧 하늘이다. 뭐 이건 물론 이제 손병희 선생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인시천이라든가 뭐 해월 최시영 선생이 이야기한 사인여천, 사람을 곧 하늘처럼 받들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무상자라는 이야기를 해요. 유무상자, 저 한자로는 새로운 세상을 꿈꿨는데 이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유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서로 다 상호 그 노력을 하고 서로 도움을 주자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동학이 갖고 있는 그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상당히 그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었고, 전봉준 장군도 역시 이러한 어떤 꿈을 꾸고 혁명을 전개시키고 있었다라고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이것도 역시 우리가 그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백범 김구 선생의 이야기에서도
당시의 어떤 그 분위기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김구 선생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상놈된 원한이 골수에 사무친 나에게 동학에 입도만 하면 차별 대우를 없앤다고 동학에 입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길같이 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입도를 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도. 저런 이야기에서도 당시 동학이 갖고 있었던 인간 평등 사상이라든가 새로운 세상의 열림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그 매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아까 이제 이 전봉준 장군과 이 동학과의 관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요걸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오하기문이라는 책에 요게 매천 황현 선생의 글인데 여기 보면은 10여 읍이 일시에 봉기하여 열흘 정도의 수만 명이 모여들었고 동학이 난민과 함께 어우러진 것은 이때부터였다. 동학이 난민과 함께 어우러진 것은 결국은 이제 동학 교도들과 일반 백성들이 함께 어우러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뭐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했던 이 동학혁명이 이 동학 교도들이 처음부터 어느 정도는 이제 이 혁명 과정에 관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 동학혁명의 도화선을 이야기할 때면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탐관오리 문제죠. 탐관오리 하면은 조병갑의 문제가 항상 이제 나와요. 이 1892년에 이 고부군수로 이제 부임을 합니다. 당시에 전 태인 군수인 이 조규순의 서자였고요. 영의정 조두순의 서조카였습니다. 이 고부군수로 부임을 해서 결국은 과중한 세금과 재물 착취 등 이 엄청난 비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이 탐관오리의 어떤 대명사격인 그런 위치를 이제 차지하게 된 거죠, 그죠? 전봉준은 이 기포의 이유, 즉 이 동학혁명, 이 봉기의 이유죠. 봉기의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각 읍에서 산압이라 칭하여 결복에 가렴하고 황징호역하며 초요지민에게는 공연히 죄를 씌어서 전제를 늑탈하며 전장을 횡침했고 뭐 이런 이야기. 그다음 불효, 불목, 음행 및 잡기 등의 명목으로 죄를 씌우는 것.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부군수가 지나치게 거두어들인 것이 면만냥이어서 백성들의 원한이 컸기 때문에 난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결복이라는 것은 이 밭의 어떤 단위입니다. 단위. 이 밭에다가 가렴한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과증한 이 세금을 매겨서 이제 강제로 이제 착취를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황징, 호역, 호역이라는 말도 이제 여러분 다 잘 알다시피 이건 어떤 부역을 말합니다. 이제 집집마다 나오라 해가지고 일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래 초요지민, 약간 이제 돈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일부러 공연히 어떤 죄를 씌운단 말입니다. 죄를 씌워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갈취를 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불효, 불목, 음행 및 잡기 등의 명목으로 죄를 씌워서 이것도 역시 어떤 갈취를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죠. 뭐 효를 지키지 않는다, 불목한다, 화목하지 않다, 음행, 잡기라는 건 우리가 흔히 뭐 좀 도박과 같은 거라고 할까요? 이제 노름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러한 명목을 이제 무조건 씌워가지고 항상 이제 모든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 그래서 이제 조병갑, 고부군수가 지나치게 거두어들인 것이 몇만 양이다. 보통 이 당시에 뭐라고 하냐면 한 2만 양 정도를 이제 착취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이 2만 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 계산을 해보니까 요즘 말로 말한다면 아마 한 4억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이 모든 명목을 정당한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명목을 이제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재산을 다 갈취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이제 전봉군 공초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부 기포시, 이 기포라는 것은 뭐냐면은 고부에서 처음에 어떤 봉기가 일어날 때 동학이 많았느냐, 원민이 많았느냐, 원민,
어떤 원한을 가진 그 백성들이 많았느냐 이런 물음에 대해 가지고 처음에 어떤 그 고부에서 봉기를 일으켰을 때는 원민이 동학에 합하였은즉 동학은 적고 원민이 많았다. 자, 이런 거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면은 처음에 그 어떤 그 고부 봉기가 일어났을 때는 이 뭐 물론 동학 교도들도 거기에 관여를 하고 있었지만은 처음에는 그 이 가렴주구 여기에 저항하는 그런 그 백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학혁명의 가장 그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다 잘 알다시피 그 만석보의 물세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만석보를 쌓은 것은 분명히 아까 이제 그 농민들이란 말입니다. 부역 다 불러내가지고 그 쌓았는데 결국은 그 물을 또 쓰면서 이제 농민들이 그 물세를 내게 되고 그 물세는 어떤 그 뭐 적당한 양은 아니었겠죠. 과징하게 냈단 말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농민들은 이제 불만이 아주 그 팽배했던 거죠. 과중한 물세에 대한 이제 아주 그 불만이 팽배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전봉주는 이 감면을 좀 물세를 낮춰달라고 이렇게 이제 그 신청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일설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조병갑의 과부도한 행포에 이 전봉준의 아버지가 이제 그 전창혁입니다. 고부군 향교의 장애를 맡고 있었고요. 당시에 그 고부군에서는 어느 정도는 의식 있는 하나 농촌 지식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다. 특히 그 전봉준 장군도 그러한 아버지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봉준의 아버지가 그 소송 대표로 그 백성들의 그러한 그 민원을 만들어서 갔다고 합니다. 갔는데 모진 곤장을 맞고 한 달 만에 죽음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설에는. 그리고 그거는 어느 정도는 조금 그 우리가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은 전봉준 장군이 나중에 그 활동을 할 때 보면은 이 상복을 입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서는 분명히 이것도 하나의 그 일리가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호남 지역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 곡창 지역이죠. 우리나라의 어떤 그 쌀 생산량의 한 40% 정도를 그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죠. 서울에서 이 호남 지역에서 어떤 관리를 하는 것 이게 어떤 그 꿈이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호남 지역에 가면은 그렇게 수탈 가능한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많은 이제 그 탐관오리들은 호남 지역으로 가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도 보여졌다고 하죠. 그런 이제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이런 조병갑의 그런 활동과 그 다음에 이제 당시의 전봉준 장군, 그 다음에 전봉준 장군의 그 부친, 이런 그 억울한 문제, 뭐 만약에 일설에 이야기하지만 그런 그 죽임을 당했다면은 그거는 효성이 지극한 이제 그 전봉준 장군으로서는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 이제 그 이와 더불어 가지고 또 우리에게 그 동학 농민혁명 이 시초인 이 고부봉기가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사발통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는 어느 정도 들었을 겁니다. 사발통문이 저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인데 여기에는 저 이제 사람들의 이름이 사발과 같이 삥 둘러가지고 이제 그 적혀 있습니다. 물론 전봉준 장군부터 시작해서 한 20여 명의 참여자들이 서로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서명을 하는 그런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 난내 났어 난리가 났어 에이 참 잘 되었지 그냥 이대로 지내고서야 백성이 어디 한 사람이나 어디 남아 있겠나 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의 어떤 그 우리 봉기의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부성을 격파하자는 거죠. 그죠?
당연히 이게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그래서 군수 조병갑을 효수를 해야 되겠다. 하자. 두 번째는 군기창고 화약고를 이제 그 점령을 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군수에게 아첨하여 인민을 참호한 탐리들을 뭐 좀 그 징계를 좀 해야 되겠다. 네 번째는 전주영을 함락하고 경사 서울로 직항을 해야 되겠다. 이 네 번째도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이 처음부터 일어났을 때는 어느 정도 전주영, 이 전주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전주성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전주성은 당시 조선 왕조에서 상당히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전주영을 함락을 시키고, 그래서 그걸로 곧바로 이제 서울로 가가지고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권기들을 몰아낼 그런 그 생각을 처음부터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 사발통문에 저런 그 서명을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하죠.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뭐 주동자가 누구인지, 가장 주모자가 누구인지를 확인 못하게 하는 그런 그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모두가 평등하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뭐 가나다 순으로 그 이름을 적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논리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오하기문에 또 이제 이러한 그 농민혁명의 어떤 정당성이랄까요? 그런 내용과 관련된 글귀가 있습니다. 민씨들이 권세를 주무른 지가 여러 해가 지나 국정은 날로 그릇되어서 모두가 입을 모아 이 나라가 언제 망할 것이라는 건 말들이 떠돌았다. 그만큼 이제 황현도 보면은 당시의 사회가 상당히 그 불안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는 이 탐관오리들이 너무 설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거 분명히 망할 징조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말들이 떠돌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당시 사회는 상당히 그 혼란스러운 사회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뭔가 일어날 것 같다. 난리 났어. 뭔가 일어날 것 같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일어날 것 같다라는 그런 그 생각들을 누구나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이제 고부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 자, 이제 그러한 그 탐관오리의 각종 악행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전봉준 장군은 1894년 정월 1월 한 10일경에, 물론 이제 음력입니다. 이 말목장터에서 봉기를 일으킵니다. 자, 뭐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 뭐 그 과정입니다. 첫 닭이 울자 때를 기다리고 있던 동학교도들, 뭐 전명숙, 정익서, 김도삼, 이런 동학교도들과 농민들이 흰 수건을 머리에다가 동여매고 괭이나 죽창을 들고 말목장터로 모여들었다. 해서 이제 이 말목장터에서 이제 봉기가 진행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한 봉기는 결국은 이제 고부성으로 이제 들어가죠. 고부성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까 이미 조병갑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소식을 받았어요. 연락을 받고 벌써 이제 전주로 도망을 갔습니다. 전봉준 장군은 들어가가지고 이제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있던 사람들을 다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뭐 부당하게 거두어들인, 우리가 세곡이라 하죠.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곡식들을 다 이제 나누어주고, 이런 모든 일을 이제 다 마칩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조선 정부에서도 다급해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라감사 김문현을 감봉을 시킵니다. 감봉을 시키고 군수 조병갑은 당연히 파직을 시켜버립니다. 그 대신에 이제 장흥부사 이용태를 고부 안핵사로 파견을 합니다. 가가지고 좀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농민군은 이제 고부 관하로 들어갔던 농민군은 해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아까 안핵사 이용태한테 어느 정도 일임을 했던 거죠. 이걸 다 해달라고. 그런데 뭐 여러분 알다시피 안핵사로 온 이용태는 또다시 이제 이거를 그대로 농민들 편에 서서 이거 일을 무마시키지 않았죠.
이게 원래 그 뭐 주동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전봉준 장군도 여기서 피신을 합니다. 저쪽 이제 무장으로 이제 그 피신을 하게 되죠. 민심은 이제 분노하기 시작했죠. 또다시. 그러나 이미 농민군은 어느 정도 이제 빠져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현재는 뭐 또 전봉준 장군도 이제 무장으로 갔기 때문에 다시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죠. 이런 노래들이 불렸다. 이제 우리가 뭐 이것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가보세 가보세 을미적 을미적 병신되면 못 가버리. 요거는 이제 뭐 가보세 1894년은 가보년이죠. 가보년이. 그래서 우리가 가보 동학혁명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 1895년은 을미년이고 1896년은 병신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보세 을미적 을미적 병신되면 못 가버리.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보년에 끝을 맺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연을 해 을미년 병신년 이렇게 끌지 말라는 거죠. 가보년에 이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간단하게 지금 그 전봉준 장군과 전봉준의 아버지 전창혁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간단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한번 또 짚고 넘어간다면은 전봉준 장군은 뭐 지금의 그 정읍의 이평면 장내리에서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백이한사고요. 백이한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옛날에는 이제 그 선조들은 관직에 나아갔지만 일정한 그 선조 때까지 즉 가까운 선조 때에서는 관직에 나가지 않은 그런 그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두락에 조그마한 어떤 그 농사를 경영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훈장일도 그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이제 그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저 사진은 나중에 이제 그 전봉준 장군이 체포되고 난 뒤에 그 압송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이제 확대를 우리가 하는 거죠. 저기서 보듯이 전봉준 장군의 그 눈매는 매우 날카롭습니다. 그만큼 아마 이제 담력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전봉준 장군은 아버지에 대한 효성이 아주 지극했고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런 면에서 상당히 그 효자로 소문이 났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요거는 이제 그 전봉준 장군의 그 족보고요. 자,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 그 전봉준 장군이 살던 집을 이제 그 뭐 복원해 놓은 그런 그 모습입니다. 전봉준 장군에 대해서 이런 또 일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한 13살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백구시를 쓸 정도였다. 그 백구시를 보면은 물에 불을 고향 삼아 마음껏 논일고 눈같이 흰 날에 가는 다리로 맑은 가을날 홀로 섰구나. 부슬부슬 찬빛 속에 홀로 꿈꾸고 때때로 고기잡이 가고 나면 언덕에 논이네. 많고 많은 물가에 바위 낯설지 아니하고 얼마나 많은 풍상을 겪었던지 머리도 휘었구나. 마시고 쪼는 것이 쉴 새 없으나 분수를 안 오니 강호의 고깃대더라 너무 근심이지 말지어다.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아마 읽으면 느낌이 뭐냐면 조금 쓸쓸한 느낌을 좀 아마 가질 거예요. 저는 뭐 이게 만약에 전봉준 장군이 뭐 13살 무렵에 이런 뭐 시를 썼다라고 하면 일단은 뭐 그래도 이제 뭐 훈장일도 했지만은 상당히 그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었다는 학식을 알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 어떤 전봉준 장군 아니면 그 당시 살았던 어떤 그 민중들의 이 쓸쓸함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고부봉기를 그 끝내면서 그 안핵사로 왔던 이용태는 민중들의 그 어떤 그 아픔을 위무를 해주질 못했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봉준 장군도 결국은 이제 그 무장현이죠 지금 무장현으로 이제 잠시 이제 간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잠깐 동안 이제 1월 달에 일어났던 이 고부에서의 봉기는 잠깐 이제 그 휴식기를 취하죠. 뭐 휴식기라기보다는 서로가 이제는 백성들의 어떤 그 원망은 더 높아지기 시작했고, 이게 어딘가 다시 한번 불을 붙여서 일어날 그러한 기회를 이제 노렸다기보다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본격적인 동학 농민 혁명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이쪽이 3월의 봉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3월에 무장에서 일어난 그런 그 봉기. 이걸 이제 우리가 무장기포라고 하는데, 기포라는 건 일어날 기, 포라는 건 아까 여러분들께 이야기했듯이 동학의 조직입니다. 포. 그리고 그 포의 그 주인공들은 이제 그 접주라고 했고요. 그걸 우리가 기포라고 합니다. 이 무장기포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동학농민혁명을 아마 볼 때 동학농민혁명이 제1차 기포라고, 제1차 봉기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앞에 있었던 고부봉기를 생각을 할 때는 고부봉기가 1차고 이것을 2차라고 보는 그런 그 입장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어떻게 봐도 괜찮고요. 요게 이제 3월 무장기포입니다. 이게 3월 20일경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흔히 본격적으로 전봉준 장군하고 당시의 그 접주들이죠. 동학의 접주들입니다. 손아중, 김계남. 김계남은 이제 태인이잖아요. 태인 그 접주란 말입니다. 이런 그 동학의 주요한 그 접주들이 무장해서 농민군 진영을 편성을 하고 여기서 이제 창의문을 포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본격적으로 동학 농민 혁명이 시작. 우리가 앞에서 어떤 그 단초를 제공했다면 그 시작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무장 포고문이죠. 여기서 이런 우리가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김은 인륜이 있기 때문이며 군신과 부자는 가장 큰 인륜으로 꼽는다. 해서 이제 임금은 어질고 신하가 충직하며 아비가 자유롭고 아들이 효도를 한 뒤에야 국가를 이루어 끝없는 복록을 불러오게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무장포고문이 시작이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다 이제 일어서라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기에서 뭐 이야기를 우리가 쭉 해보면은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아까 그 두 가지 혹은 그 세 가지의 어떤 목적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광제 창생, 그다음 보국 안민, 그다음 제폭구민 이런 탕관우리들로부터 백성들을 이제 구해야 되고 나라를 이제 제 반석 위에 올려놔야 되고 이러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을 이제 무장에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군기도 깃발이죠, 그죠? 이것도 만들어냅니다. 이제 동도대장이라고 하죠. 동학난 기록에 보면은 동도대장은 동학도들의 대장이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갖고 있죠. 어떤 기록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이제 사람들이 많은 왜냐하면은 이미 고부봉기에서 민심은 지금 어지러워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기다렸다는 겁니다. 옳다. 이제는 잘 되었다. 천리가 어찌 무심하랴. 이놈이 세상 얼른 망해야 된다. 망할 것은 망해버리고 새 세상이 와야 된다. 뭐 이런 그런 그 이야기들이 이제 돌았던 거죠. 그냥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장에서 일어난 이제 농민군은 고창 이제 무장이죠. 여기에서 흥덕현을 거쳐서 후포, 그다음 부안줄포, 그다음에 이제 고부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부읍을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하고 이제 여기에서 그대로 고부읍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옮깁니다. 그걸 어디로 했냐면 아까 우리가 동학혁명의 목적을 볼 때 이야기했던 백산으로, 고부 백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동학농민혁명군의 그런 규모를 본다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한 10,000명 아니면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한 11,000명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아중포, 전봉준 장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손아중, 포, 우리가 포라고 했죠. 고부, 무장, 흥덕, 정읍 이제 아우르고 있는 손아중포 한 4,000~5,000이 이 농민군들이 확보가 됐고요. 그 다음에 김계남포, 아까 이제 태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1,300여 명의 농민군. 그 다음에
김덕명, 태인, 김제, 금구 쪽으로. 여기서 한 2,000명 정도 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한 뭐 8, 9천 명을 이제 그 아우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그 말목장터에서 이제 모였던 농민군 한 1,000여 명과 이제 그 합해가지고 우리가 대략 한 1만여 명 혹은 이제 11,000여 명의 농민군이 움직이게 됩니다. 농민군들은 바로 저기 보이는 이제 백산 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 백산에다가 진을 마련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백산 결진이라 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조직도 이제 다 갖추게 됩니다. 전봉준을 그 총대장으로 해가지고 총관령, 참모, 영솔장, 비서까지 쭉 해서 이제 조직을 이제 그 다 갖추는 것을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아까 그 백산 경문도 해내고요. 그 다음에 4가지의 어떤 행동 강령도 여기서 이제 그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12개의 어떤 기율도 이제 그 전부 다 선포가 됩니다. 항복하는 자는 사랑으로 대한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주하는 자는 뭐 쫓지 않는다. 불충한 자는 제거한다. 불효자에게는 형벌을 가한다. 내용들을 보면은 상당히 뭐 그 동학 농민 군들이 취해야 될 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그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 가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알 수가 있을 겁니다만은 여러 가지 어떤 지형적인 이점을 갖고 있는 산이라고 이제 그 볼 수가 있죠. 아마 가보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알겠지만은 아주 그 넓은 벌판에 중간에 이제 있는 산입니다. 그리고 산은 높지 않습니다. 저기도 보면 아시겠지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쪽에 결진을 할 수 있기 아주 편한 그런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저 멀리서 이제 공격을 해온다면 미리 파악하기가 아주 쉽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교통의 어떤 요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좋은 지리적인 이점을 갖고 있는 백산에, 또 그 다음에 옛날부터 이제 가활 만인의 만민의 땅, 가활 만인 혹은 가활 만민의 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히 만 백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역, 땅이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당시 백산결진에서 뭐 여러분들 서면 백산, 앉으면 죽산 이런 이야기가 많이 이후에 전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뭐냐면은 백산에 이제 동학 농민군들은 하얀 옷을 입고, 앞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하얀 옷들을 입었죠. 그 다음에 이제 죽창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서면은 하얗고 앉으면은 이제 죽산, 대나무들이 쭉쭉쭉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진다 해서 우리는 흔히 서면 백산, 앉으면 죽산이라는 말이 이제 회자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봉준 공초에서는 여기서 동학 농민군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포할 때, 내가 그런 봉기를 일으킬 때 거느린 자들은 모두 동학이냐, 이런 물음을 이제 던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합니다. 소위 접주는 모두 동학이요, 그 위에 따르는 자들은 충의지사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접주들은 거의 다 이제 뭐 동학이죠. 당연히 동학 교도들이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충의로운 사람들이다. 많은 농민들도 그렇고요.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 백산결진을 하고 나니까 결국은 이제 또 다시 이제 정부군도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전봉준 장군이야 이 동학 농민혁명군은 바로 전주성으로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당시 관군의 이제 움직임입니다. 관군의 이제 움직임을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동학농민군은 여기서 전라도를 이제 한 바퀴 이제 돌기 시작하죠. 돌려는 이제 그런 전라도를 한 바퀴 돌면서 많은 뭐 동조하는 그런 백성들도 끌어들이고, 또 하나는 이제 뭐 관군도 유인하려는 그런 이제 책략을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동학 농민군의 어떤 그 진격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국 안민과 동도대장 깃발을 앞세우고 그 뒤에는 청, 홍, 흑, 백, 황의 색깔의 길을 각기 벌려 방향을 표시했다. 오만년 수은 대이라 쓴 깃발도 있었고요. 동학 농민군들의 머리에는 흰 수건을 동여매고 있었다. 그리고 포사, 그 포를 짊어진 그런 그 병사들, 그 농민군들이죠. 이런 어깨에는 궁우를 붙이고 있고요. 등에는 동심 이맹, 이 넉자를 붙이고 있었고, 전봉준 장군은 하얀 갓에 하얀 옷을 입고 이제 그런 차림으로 손에는 염주를 들고 있었고, 입으로는 37, 21자 주문이죠.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왕사지 하는 주문이죠. 이런 주문을 외면서 지휘했다. 결국은 이게 그 동학의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동학농민혁명군은 백산에서 쭉 나가다가 이제 이 황토현 쪽으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황토현 쪽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그 동학농민혁명의 첫 번째 전쟁 이 황토현에서 동학농민혁명군과 이 광군이 맞닥뜨린 우리가 이제 황토현 전쟁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동학농민혁명군은 첫 번째 대승을 거둡니다. 대승을 거둡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 어떤 그 전쟁의 모습을 오하기문에서 살펴본다면은 밤이 깊어서 동학농민혁명군이죠. 이 동학농민혁명군의 진영이 조용해지고 포소리도 나지 않자 영군, 이 광군이죠. 광군이 이심이 들어 소나무를 쪼개 불을 놓고 영체에도 가득히 불을 피우니 진영이 대낮과 같았다. 연기가 밖으로 자욱하고 아침 안개까지 끼어 사방을 분별할 수 없었다. 결국은 이 싸움이 일어나는 게 새벽이었습니다. 그 새벽. 새벽에 이제 전라감사 김문현이 어떤 정예군 한 300여 명과 그 다음에 이제 또 당시에 보부상들도 한 별동부대로 한 800여 명이 광군 속에 포함이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한 2,000명 정도와 그 다음에 농민군 10,000여 명 정도가 이 새벽에 이 싸움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은 이 광군이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우수한 화력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약간 이제 방심을 했겠죠. 자만도 했습니다. 일설에는 그 전날에 이제 와가지고 소도 잡고 술도 먹고 막 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그것을 노렸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전봉준 장군 휘하 그 농민군은 바로 새벽에 기습작전을 펴가지고 이제 이 광군에게 큰 타격을 이제 입힙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이 황토현 전투에서의 이 대승리는 이 동학농민혁명군의 사기를 상당히 드높이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바로 황토현에 지금 있는 기념관이죠. 그런 이후에 이 승리를 한 이후에도 어떻게 됩니까? 동학농민혁명군은 바로 이제 여기서 또 전주성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시 또 이제 밑으로 내려가죠. 하면서 황토현에서 무장, 함평, 장성, 정읍 올라옵니다. 이제는 태인, 원평을 거쳐가지고 전주성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황토현 전투 이후에는 이 동학농민혁명군은 우리 소위 말해서 파죽지세의 누가 이제 거칠 것 없이 이제 진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황토현 전투 이후에 또 한 번의 큰 전투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은 이 장성에서의 황룡촌 전투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장성에서의 전투를 위해서 이제 승리를 하면서 바로 전주성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두 번의 전투에서 이제 동학농민혁명군이 승리를 하게 되고 여기에서 상당히 사기가 충천하게 됩니다. 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학농민혁명군이 사실은 별다른 광군에 비하면은 참 이제 불리한 조건이란 말입니다. 인원이 설령 많다고 하더라도 화력도 약하고 그 다음에 어떤 별도의 훈련을 받은 그런 정규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여기서 아마 한
뭐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 세 가지로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장태입니다. 제 장태의 모습인데 요게 우리가 그 황룡촌 전투에서 많이 사용했다라고 많이 알려지고 있죠. 그거는 뭐냐면은 장태라는 건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 닭을 키우는 그런 그 용도라고 보면 되죠. 그죠? 그런데 저기에다 그 장태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짚을 채우는 겁니다. 짚을 채워 가지고 그것을 이제 굴리면서 뒤에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좀 총알도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굴리면서 가가지고 가장 가까이 들어가서 이제 백병전을 벌인단 말입니다. 그 백병전을 벌일 때는 긴 죽창이 이제 유효하게 사용이 됐죠. 그리고 또 뭐 이때 그런 이야기도 하죠. 그 동학농민군들의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그 옷깃을 입에 물게 해서 그 장태 뒤에 숨어서 진격하게 했다. 그런 이야기도 하죠. 그건 뭐냐면은 옷깃을 입에 문다는 건 옷깃을 입에 물고 가면은 이게 우리 흔히 말해 좌와 우를 보지 않습니다. 이게 물게 되면 이거 물고 원쪽에 이걸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좌와 우를 보지 않고 앞으로만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그 진격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이제 그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좀 두려움을 없애는 겁니다. 두려움을 없앤다는 거죠. 그리고 또 비과학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이 부적도 이제 그 상당히 활용이 됩니다. 뭐 부적을 등에 붙인다든가 이렇게 하죠. 이것도 역시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이제 주고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지략을 통해서 농민군은 두 번의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곧바로 이제 방향을 돌려서 바로 전주성으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군도 놀라고 정부도 놀라고 그다음에 동학농민군 자체도 놀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전주성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그 동학농민혁명군이 처음에 의도했던 그리고 이제 그 경문에서도 보여졌던 사발통문에서도 보여졌던 전주성, 즉 조선 왕조의 어떤 그 상징적인 곳이죠. 조선 왕조의 본관 지역이니까요. 그런 전주성을 빠른 시일 내에 한 4월 말 음력이죠. 이때에 이제 그 점령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동학혁명이 또 다른 차원을 맞게 되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시간은 전봉준 장군의 어떤 그 효라는 개념을 통해서 전봉준 장군의 어떤 그 뭐 가계 아니면 성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정에서 동학농민혁명이 고부봉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고부봉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1차 봉기라고도 할 수 있고 2차 봉기라도 할 수 있는 무장현에서의 기포, 이 봉기. 즉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동학농민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동학농민혁명의 가장 그 중심된 하나의 그 지역, 고부, 그 다음에 이제 백산 결진, 그 다음에 황토현 전투와 이 동학농민군의 어떤 그 대승의 모습, 이러한 것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이제 전주성으로 동학농민군이 들어가면서 혁명이 이제 그 진전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